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적당하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균형을 유지하는 일 역시 쉬운 건 아니지요. 건강도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도 지나침도 없는 알맞음입니다. 먹고 자는 일에서부터 여러 건강 수치에서도 적당한 정상 범위에 들어야 하지요. 호르몬은 어떨까요? 건강의 많은 부분들이 호르몬 때문이고 호르몬이 부족해서 호르몬이 넘쳐서 그렇다는 말을 하지요. 균형을 잃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는 호르몬. 우리는 호르몬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관심을 갖게 되는 혈관 건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비틀즈의 오블라디 오블라다로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호르몬 때문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또 자주 합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라는 화학물질이 어떤 작용을 하기에 곳곳에서 얘기되는 걸까요? 우리 몸의 신진대사, 마음 건강, 또 감정의 문제들까지 모든 면에서 강조되는 걸까요? 호르몬 과잉뿐 아니라 부족으로 인한 여러 모습들이 건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안철우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몸에 이 호르몬이 몇 개나 되는 겁니까? 예, 한 3,500개에서 4,000개 정도 있다고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군요. 예.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호르몬들이 여러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긍정의 호르몬, 부정의 호르몬부터 이게 지나치게 많아도 문제고 부족해도 문제가 되는 거죠. 예, 호르몬에는 우리가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해서요. 예. 많아도 문제고 또 적어도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이란 말이 중요한데 예. 보통 우리 또 얼굴 표정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긍정의 호르몬으로 밝은 호르몬도 있지만 부정의 호르몬도 있고요. 또 어떤 호르몬, 도파민 같은 호르몬은 또 좋은 표정을 지을 수도 있고 나쁜 표정도 지을 수도 있고 굉장히 또 양면성의 또 호르몬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는데 긍정의 호르몬, 부정의 호르몬, 또 양면의 호르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정말 여러 얼굴을 하고 있는 호르몬인데 그 많은 호르몬을 다 알아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크게 볼 때 세 가지 정도 오늘 이제 짚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호르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그림 맞추기 퍼즐을 하게 되면 중요한 그림 세 가지만 먼저 맞추면 나머지 그림도 맞춰지는 것처럼 예. 저는 일단은 인슐린 호르몬,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호르몬 이 세 가지 호르몬을 대장 호르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호르몬들이 중요한 이유는 인슐린 호르몬은 특히 식사하고 관련이 있고요. 성장 호르몬은 운동하고 관련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멜라토닌 호르몬은 되게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 마인드 컨트롤,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호르몬들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서 잘 관리한다면 전체적인 호르몬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슐린 호르몬, 또 성장, 멜라토닌 호르몬. 말씀해 주신 세 가지 호르몬 관리만 잘해도 나머지 수많은 호르몬들도 균형이 함께 잡힐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이제 내분비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화학 물질인데요. 이 세 가지 호르몬을 잘 우리가 가닥을 잡아놓으면 나머지 호르몬들은 자정작용에 의해서 균형이 서서히 맞춰지게 되기 때문에 예. 이 세 가지 호르몬부터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의 마음도 젊게 살고 또 몸도 건강하고 또 잘 먹고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호르몬들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뭐 세로토닌, 옥시토닌, 엔돌핀,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 코티졸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호르몬이 모두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호르몬들도 예. 이 세 가지 호르몬 균형을 맞췄을 때 그 사이사이의 새를 촘촘히 맞춰줘서 이제 균형이 잡혀진다는 건데요. 우리 몸에 이제 호르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도미노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예. 또 장기와 장기가 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옥시토신이나 엔돌핀은 뇌에서 주로 많이 나온다고 되어 있지만 예. 스트레스 호르몬은 또 엉뚱하게 우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있다 하더라도 아드레날린, 코티졸 이런 것들은 불신에서 많이 나오고요. 예. 또 이제 세로토닌 같은 경우는 90% 이상은 또 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을 제2의 뇌라고 하는데 이 장과 뇌를 연결시키는 또 호르몬이
세로토닌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호르몬 하면 몇 군데서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몸의 전체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거군요. 예. 예. 근육에서도 호르몬이 근육에서도 나오고요. 지방 조직에서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군요.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안 나오는 장기 조직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있는 거죠. 예. 그런 사실도 새롭게 알았습니다. 결국에는 잘 먹는 식사, 또 운동, 스트레스 여기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식사와 관련돼서는 인슐린 호르몬이 중요하고요. 예. 또 운동과 관련돼서는 근육과 관련된 또 성장 호르몬이 중요하고요. 또 스트레스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멜라토닌을 뭐 수면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하고 서로 또 상반된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 이 세 가지 호르몬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호르몬이라는 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의과대 학생들 또 이런 사람들이 제일 또 좀 어려워하는 게 호르몬인데 예. 눈으로 보이지가 않으니까 뭐 뼈나 심장, 뭐 간처럼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호르몬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예.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호르몬은 불멸이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몸의 실제적인 지배자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우리 몸의 마음과 건강을 좌우한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네. 말씀해 주신 이 호르몬이라는 게 우리 몸을 지배하는 그 어떤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우리 몸의 저는 절대적인 또 실제적인 지배자라고 생각하고요. 아하. 예, 이게 이제 우리의 신진 대사뿐만 아니라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건강까지 또 우리의 감각과 철학까지도 지배하는 것이 호르몬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호르몬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된다. 뭐 이렇게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그 적정량이 있다는 게 실제로 있는 건지 그게 또 뭐 사람마다 달라질 수도 있는 건지 이 적정량을 어떻게 평가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실 적정량이라는 건 이제 정상 범위 내에 있지만요.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이 정상치 범위는 줄어들게 돼 있고요. 근데 그 나이에 따른 어떤 호르몬의 적정 수준이 떨어지게 되면 과잉이 부족이 되고 또 그거보다 많아지게 되면 과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개인별로 호르몬의 적정치는 존재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만일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생활 습관에 문제가 생겨서 많아지거나 문제가 되면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건강이 균열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호르몬의 균형을 잡고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일상 속에서 생활 습관에 신경 쓰는 것도 이 호르몬 조절하는데 중요하겠죠. 그렇죠. 우리의 어떤 기온, 겨울이 되고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이런 어떤 일상적인 주변 환경도 호르몬에 영향을 주고요. 결국은 이제 호르몬의 균형은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스스로 분비되는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비타민과 달리 우리가 섭취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속의 호르몬의 분비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일상의 식사나 운동이나 스트레스나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떤 감각 같은 것들도 다 호르몬의 분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상의 생활 습관을 신경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면서 이게 또 너무 늘린다는 것도 좋은 게 아니고 또 없애는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잘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앞에서 이제 세 가지 그 대장 호르몬을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멜라토닌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 멜라토닌 하면은 그 숙면을 위한 호르몬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사실은 멜라토닌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기능이 수면과 관련돼 있어서 숙면 호르몬이다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가장 그 호르몬 중에 최상위 호르몬을 꼽자면 저는 멜라토닌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장 그 오래된 호르몬이 멜라토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멜라토닌은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속에 있는 조그만 그 조직에서 나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 중에 불멸의 호르몬이라는 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호르몬, 이 멜라토닌 호르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생동물, 아메바나
이런 유글레나 같은 세포에서도 생물에서도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되고요. 식물에서도 또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을 잘 때 우리 몸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을 청소하는데요. 사실 이 멜라토닌은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이라기보다는 면역력을 높이고 우리 몸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그런 호르몬이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네. 뭐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생물들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불면의 호르몬이다라는 책까지 쓰고 계신 거군요. 예. 네, 맞습니다. 청소해주는 역할을 한다. 단순히 이제 뭐 잠을 잘 들게 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거군요. 예. 그렇죠. 우리가 잠을 잘 자야 건강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멜라토닌이 나와서 우리 몸을 청소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이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멜라토닌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막연히 알고 있거든요. 예. 네.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거는 일부 맞기도 하고요. 예. 또 멜라토닌의 기능이 또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예. 멜라토닌이 잘 나온다고 그래도 그 기능이 제대로 안 되면 또 수면에 문제가 생기죠. 근데 수면의 문제는 인면이라고 해서 수면이 들어가는 거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수면을 했지만 또 자주 깨는 분도 문제가 생기고요. 예. 세 번째는 내가 충분히 잤다고 생각해도 수면의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의 수면의 문제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바로 멜라토닌이고 이런 멜라토닌이 부족하거나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네. 결국은 수면 장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나이 들면서 그럼 이 멜라토닌 분비량도 줄어드는 겁니까? 네, 모든 호르몬들이 뭐 성장 호르몬도 그렇고 멜라토닌 호르몬도 그렇고 인슐린도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데요. 예. 이게 이제 그 절대적으로 70대 정도 되면 멜라토닌 분비량이 한 뭐 10% 20% 원래 최대 분비보다 줄어들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서 잠 문제로 고생하는 것이 바로 이 멜라토닌 분비량에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예. 분명히 또 연관이 있는 거고요. 예. 네. 그러면 이 멜라토닌 호르몬을 좀 붙잡아 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은 이제 멜라토닌 호르몬의 양은 만큼 만드냐가 중요하고요. 또 얼만큼 만들어진 걸 꺼내 쓰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또 잘 꺼내 쓰는 게 중요한 것처럼 낮에는 우리가 이제 세로토닌을 만들고 그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변환하는데요. 네. 변환하는 것들을 잘 또 변환시켜야 전환이 돼서 멜라토닌이 잘 저장이 되고 나중에 밤이 되면 그걸 또 꺼내 써야 되는데 그걸 또 그렇죠. 잘 출력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잠을 갖다 푹 자고 싶은 사람들은 일단 멜라토닌을 잘 만드는 걸 신경을 써야 되고요. 예. 또 이제 그걸 꺼내 쓰려면 적당한 조명이라든지 조용한 뭐 소음이 없는 곳에 돼야지 멜라토닌이 저장된 것을 꺼내 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멜라토닌을 얼만큼 많이 만들어내느냐, 만들어진 멜라토닌을 얼만큼 갖다가 쓰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멜라토닌을 붙잡기 위해서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생활 습관이 되겠습니다. 예. 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꺼내 쓰는 것도 필요하다는 건데 이제 조명도 당연히 이제 잠자기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야겠고 또 시끄러도 안 되겠고 그게 다 잘 꺼내 쓰기 위한 조건이 되겠네요. 예. 네네. 그럼 만드는 거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햇볕을 쬐야 된다 이런 얘기는 좀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정확합니다. 예. 우리가 멜라토닌도 이제 호르몬의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예. 결국은 재료가 많아야 되니까 예.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고요. 그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변환되려면 햇볕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낮에는 충분히 움직이시고 햇볕을 쬐야지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이 되고 그 세로토닌이 다시 이제 멜라토닌으로 변환돼서 우리 몸속에 머리 위에 있는 송가샘이 저장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또 꺼내 쓰려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너무 밝은 조명이면 있는 멜라토닌이 안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되고요. 아까 제가 멜라토닌의 양도 중요하다고 했지만 질도 중요하거든요. 예. 가장 양질의 멜라토닌이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도
밤 12시 전후에 나오는 멜라토닌이 제일 좋은 멜라토닌이거든요. 예. 그래서 11시에서 12시 그 사이에 멜라토닌을 꺼내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나오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제일 질이 좋다는 거군요. 예, 그래서 양질의 멜라토닌을 꺼내 써야지만이 양질의 예. 수면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늦어도 밤 12시 전에는 잠 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또 왜 그런가 하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성장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건 또 뒤에 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 나와야 성장 호르몬이 한 2시간 있다 나오거든요. 근데 성장 호르몬은 또 3시 때 나오는 성장 호르몬이 좋기 때문에 예. 사실 이런 것들을 연결지어서 생각을 한다면 예. 물론 우리가 뭐 여행을 가다 보면은 시차 적응도 해야 되겠지만 어떻든 간에 현지에서 11시, 1시 사이에 멜라토닌, 3시, 4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 이렇게 우리 몸의 리듬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럼 멜라토닌 아까 햇볕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햇볕이라는 게 또 너무 많이 쬐면 안 좋다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요즘 하루에 얼마 정도 쬐면 좋을까요? 하루에 좀 한 어렵나요? 30분 정도 쬐는 30분? 게 좋고요. 예. 그 이상이 되면 사람의 이제 피부의 톤이 멜라닌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제 화상을 잘 입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태닝이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건 그분의 이제 피부의 텍스처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우리 정도의 위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이 보통 위도가 중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는 30분 정도가 좋고요. 조금 더 위도가 올라가면 40분, 50분, 그리고 이제 적도로 갈수록 20분, 10분 그 자외선의 양에 따라서 이 쪼이는 시간을 좀 30분 정도로 평균치로 조금 조절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멜라토닌 분비에 좋은 음식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들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바나나라든지 그다음에 콩류, 그다음에 의외로 또 멸치라든지 갑각류에도 또 트립토판이 많으니까 뭐 게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뭐 실멸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실멸치.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간식으로 보통 보면 요즘 견과류에 실멸치가 같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술안주로도 좀 쓰이긴 합니다만. 네, 그런 것들을 좀 드시면 트립토판이 풍부한 이제 식재료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멜라토닌 합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수면과 밀접한 것이 이제 스마트폰이잖아요. 잠들기 전에 한 번 스마트폰 보다가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여기에 좀 포함되는 편인데 이게 호르몬 분비에 좀 안 좋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이제 밝은 조명이면 우리가 조도가 밝을 때 이 멜라토닌이 저장된 게 꺼내지기가 쉽지가 않고 특히 블루라이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멜라토닌을 꺼내는 데는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조명은 지양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예,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핸드폰을 좀 멀리 하고 바로 잠자리에 불 끄고 드셔야겠습니다. 그렇죠. TV 보면서 주무시는 분들 많은데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이유가 제대로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멜라토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또 노화 관련된 또 하나의 호르몬, 이제 인슐린. 인슐린은 이제 우리 당뇨 얘기하면서 하도 많이 들어서 이게 음식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슐린이 이제 제일 분비가 되고 그거에 이제 균형을 맞추는 게 음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음식과 관련돼서 인슐린 분비도 생각하고 혈당도 생각하지만 인슐린이라는 것은 아까 멜라토닌처럼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혈관 청소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혈관 청소. 그래서 인슐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혈당과 관련된 측면 말고 사실 식욕과 관련된 측면이 많습니다. 인슐린이 올라가게 되면 식욕이 막 준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식을 하게 되고 비만이 생기고 당뇨가 되고요. 또 인슐린이라는 게 이 포도당을 갖다 분해해야 되는데 콜레스테롤도 분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청소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혈액이 끈끈하고 또 굉장히 이제 기름기가 끼기 때문에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혈관 청소가 안 되는 지저분한 혈관이 되는 것입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된다고 막연히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인슐린은 이제 췌장에서 특히 이제 베타 세포라는 세포에서 분비되는 거고요. 예. 이제 인슐린이 이제 여러 가지 음식과 관련돼서 분비가 되지만 아까 얘기했던 뭐 멜라토닌이라든지 성장 호르몬 다른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분비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당뇨라고 하는 게 바로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교수님. 예. 네네. 그러니까 이제 식욕 문제 또 혈관 건강 문제를 신경 써야 되는 건데 특히 이제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멀리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예.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당 지수라는 거는 칼로리는 같아도 예. 인슐린 분비를 급속히 올리는 음식들을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강수량은 같지만 강우량은 같지만 소나기 비가 오면은 이제 물난리가 나는 것처럼 짧은 시간에 같은 칼로리에도 인슐린 분비가 똑같지만 급속히 이제 인슐린이 나오게 되면 이제 건강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예. 그래서 우리가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피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칼로리가 중요한 시대는 이제 지나갔고 이제 음식의 양보다는 질을 따져야 되는데 예. 같은 칼로리라도 당 지수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같은 칼로리라도 감자하고 고구마를 비교할 때 사람들은 고구마가 달짝지근해서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당 지수 측면에서 볼 때는 감자가 더 안 좋은 음식이고요. 그래요. 과일도 예. 예를 들면 딸기하고 포도가 있다. 예. 그러면 딸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당 지수가 낮은 과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섭취할 때 인슐린이 급속히 분비되는 걸 막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당뇨와 관련된 건강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흰 쌀밥도 좀 높은 편인가요? 예, 흰쌀밥이 이제 같은 이제 현미밥보다는 예, 같은 칼로리의 비교해서. 당지수가 높은 거죠. 예. 네. 그래서 빵도 마찬가지입니다. 빵은요? 우리가 예. 이제 흰빵도 있지만 이제 잡곡빵이라든지 현미빵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당지수가 낮고요. 같은 음식이라도 어느 부위가 또 중요합니다. 닭고기도 예를 들면 날개살이라든지 가슴살이라든지 닭다리가 틀리고요. 또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당지수가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가 있다. 예를 들면 군고구마, 예. 생고구마, 찐고구마가 달라지고 예. 튀김을 입히면 당지수가 엄청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예. 식사 보통 우리가 하루 3끼 하잖아요. 예. 네네. 이걸 뭐 두 끼만 먹어야 되는 건지. 예. 이게 요즘 3끼의 뭐 의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간헐적 단식, 예. 뭐 일일 일식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 반대 입장이시고요. 예. 인슐린은 하루에 3번 나오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게 있는 건데 예. 그 리듬을 깨트리면 예를 들면 아침을 안 먹게 되면 아침에 인슐린의 분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군요. 전체적인 우리 몸의 호르몬의 시계가 예를 들면 엇박자가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저는 아침을 바쁘더라도 조금 이제 인슐린을 시동을 걸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쁘더라도 간단한 사과라든지 견과류를 드시든지 요구르트를 먹더라도 이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시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3가지 호르몬 중에 하나 성장 호르몬. 근데 운동과 관련된 거죠. 네네. 예. 그래서 근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요. 맞습니다. 예.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이제 걱정되는 게 근감소증. 그렇죠. 몸이 그 근력이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장 호르몬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게 청소년기에 필요한 호르몬은 아니냐고 맞습니다. 하지만 예. 성장 호르몬은 사실 평생 나오거든요. 평생 나온다. 예. 그리고 이 성장 호르몬이 나이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나이살이라고 해서 이렇게 배가 볼록 나오고 근육이 없어지는 그런 어떤 성장 호르몬 부족에 의해서 노쇠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평생 나오는 거니까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을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60대에는 우리가 피크 때 성장 호르몬보다 절반이 나오고 70대가 되면 피크 때 성장 호르몬보다 5분의 1 정도뿐이 안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아까 시간 말씀해 주셨잖아요. 멜라토닌 네네. 호르몬과 네네. 이 성장 호르몬과 그럼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요? 멜라토닌 호르몬은 11시에서 1시 정도에 나온다고 쳤을 나오고 때 그렇죠. 그때부터 2시간 있다가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나오면 그거를 신호탄으로 해서 예. 2시간 있다 성장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어. 근데
성장 호르몬이 너무 늦게 나오게 되면 예. 아침 혈당, 공복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성장 호르몬이 적정한 시점에 나오는 게 중요하고 예. 또 성장 호르몬이 또 너무 일찍 나오게 되면 아침에 또 저혈당이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요 시간을 우리가 이제 잘 맞춰서 가장 양질의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의 호르몬을 우리가 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시간을 잘 맞춰야지 호르몬 분비가 잘 되고 특히 아침 혈당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 아이들 성장기 아이들 가급적이면 10시쯤 재워야 한다는 얘기도 여기서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이 잠을 자야 키가 큰다는 것도 그렇죠. 예. 잠을 일찍 자야 멜라토닌 나오고 그다음에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 성장판이 이제 또 자극을 받아서 키가 크니까 예. 다 또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노화를 늦추는 호르몬 인슐린, 성장, 멜라토닌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뭐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호르몬에 있어서 부자가 되는 게 삶의 질을 더 높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인데요. 예. 재테크가 아니고 코테크가 필요하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재테크가 그래서 아니고 돈도 호테크. 물론 예. 필요하지만 돈이 있고 없고 있어도 건강을 상실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나 마찬가지인 예. 것처럼 예. 이 재테크보다도 호테크를 해서 호르몬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호르몬 균형을 위해서 평소에 또 생활 습관도 잘 가져가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 병원 내분비 내과의 안철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혈관은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키는 통로로 설명됩니다. 혈관 건강에 영향을 주는 위험 요인들은 많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 건강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혈관을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하지요, 교수님. 그렇죠. 예. 제2의 심장이 그러니까 은근히 여러 개가 있네요. 예. 하나는 왜 우리 보통 종아리 근육 얘기할 때 제2의 심장이라 그러는데 예. 혈관 역시도 또 다른 심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뜻이 아무래도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액을 내보내는데 심장이 이완될 때는 사실은 내보내질 않고 오히려 심장이 혈액을 잡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혈관은 심장이 수축할 때는 혈관이 늘어나면서 이완되면서 높은 혈압으로부터 장기를 보호하고 반대로 심장이 이완할 때는 오히려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말하자면 장기에 안정적인 혈압 공급이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것도 일종의 또 하나의 심장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혈관,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곳인데 뭐 쉽게 얘기하자면 혈액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을 때 여러 문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몸의 모든 장기가 끊임없이 피가 돌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아야 기능이 유지되잖아요. 예. 하다못해 우리 왜 손끝 하나만 어떻게 잘못 묶이거나 꽉 조여갖고 피가 안 통해도 당장 시커멓게 죽어가는 걸 볼 수 그렇죠. 있잖아요. 예. 이렇게 혈관은 우리 몸에 구석구석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주는 통로가 되는데요. 통로가 좁아지거나 막힌다면 결국 장기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안 되고 기능이 저하되니까 그런 경우에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중풍, 심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다른 심장 질환들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사실 온몸의 장기와 연관돼서 만병과 관련이 있다고도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심장 박동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은 뭐 혈관 건강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심장이 쉬지 않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심장 근육에 혈액을 전달하는 그 심장 자체의 관상동맥도 또 잘 일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럼 반대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역도 성립하냐
즉 심장 박동이 정상이면 무조건 혈관이 건강하느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심장 박동이 정상이라 해도 동맥경화는 진행될 수 있고 혈관 건강은 나빠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럼 심장 박동과 혈관의 건강 상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까? 아주 관련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그렇겠죠. 예. 일반적으로 혈관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에 심장에도 무리가 갈 때가 많으니까 아주 관련이 없지는 않지만 박동이 정상이면 혈관도 정상이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예.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혈관 건강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말이 거의 상식처럼 되어 있잖아요. 예. 뭐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결국 나이 들수록 노화가 될수록 어떤 변화가 있는 거 맞냐? 맞습니다. 노화로 인해서 동맥이나 가느다란 동맥의 벽이 더 두꺼워지고 약간은 뻣뻣해지면서 좀 늘어나는 경향은 있긴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탄력적인 조직이 감소되니까 더 혈관을 경직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동맥경화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심장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기적으로 수축했다, 이완했다 하면서 스스로 알아서 반대로 수축하고 이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겠죠. 예. 그런 것 때문에 확장기 동안에 정상적인 혈압이 있더라도 비정상적으로 혈압이 확 높아지는 건 혈관이 뻣뻣해져서 그렇기 때문에 노인의 경우 이런 게 굉장히 흔하거든요. 예. 이런 걸 고립성 수축기 고혈압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화 자체도 혈관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만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그리고 고지혈증, 흡연, 비만 같이 전신의 혈관에 영향을 주는 위험 인자가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드는 것 그럴수록 혈관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이 상식으로 통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요즘 청소년기 비만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청소년기에도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경우 청소년의 경우는 당연히 나이 든 어른보다는 신진대사가 활발하니까 예. 사실 혈관 질환은 잘 생기지 않는 게 그렇겠죠. 원칙이 맞습니다. 예. 네, 최근에 현대 사회로 넘어와서 식사 섭취,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섭취도 많아지고 또 운동 부족이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비만 청소년이 급증하면서 혈관 질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리고 성인병으로 알려진 앞서 말씀드린 당뇨, 고혈압, 이상지혈증 같은 그런 대사증후군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부터도 이미 혈관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기에도 비만으로 인한 혈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진행이 서서히 되기 때문에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좀 더 시기가 지나서 30대 이후 되면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겠어요. 정확하십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런 어릴 때 비만과 연관된 질환들이나 그런 것들이 당장 눈에 띄지는 않지만 오래 내버려두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 그렇겠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10대는 안 생길 수도 있고 20대 초반도 괜찮을 수는 있지만 이미 30세에 벌써 나이 든 사람들이 걸리는 그런 질환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청소년기부터 식습관을 좀 잘 잡아야겠습니다. 예. 그렇죠. 당장 뭐 저희 아이만 봐도 친구들도 보면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려고 하잖아요. 좋아하는 것들이 그렇죠. 대부분 또 비만과 연관이 있는 것들이고. 예. 그러니까 결국 어린이 청소년의 그 식사 습관을 살펴보면 예. 불규칙할 수도 있고요. 아침 안 먹고 뛰어나가죠. 그다음에 그렇게 밥을 제때 안 먹으니까 간식이나 야식으로 대체할 때가 많죠. 예. 그다음에 TV를 보거나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면서 대충 왜 쉬운 식사들 뭐 배달 음식 같은 거 많이 그렇죠. 먹죠. 예. 그런 인스턴트 음식이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영분도 많고 그다음에 정제된 당도 많고 트랜스 지방도 많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이런 면에서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좋은 식사 습관을 갖는 것이 그러니까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네, 또 그런 맛에 길들여지니까 건강에 좋은 또 약간 입에는 달지 않는 음식들은 그렇죠. 안 먹더라고요. 예, 이걸 좀 어릴 때부터 잘 잡아야겠습니다. 네. 자, 혈관 건강에 문제하면 나중에 나이 들면서 생길 수 있는 뭐 심장이나 뇌의 건강을 떠올리게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위험이 높아지는 것도 식습관과 상관이 있는 거겠죠. 영향이 크죠. 예. 아무래도 잘못된 식습관이 쌓일수록 더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혈관에 무리는 많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 노화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미 발생한 다음에 치료보다는 사실 그 훨씬 이전부터 발병하기 전에 예방을 위한 노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 뭐 식사 문제, 스트레스, 음주, 흡연이 건강에 안 좋다는 건 다 아는 상식이고요. 콜레스테롤 수치,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질 혈증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 혈관 질환의 위험이 더 커지는 거겠죠. 지금 말씀 주신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질 혈증, 복부 비만이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동반되면 혈관 노화가 사실은 일상적인 나이 들면서 생기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또 정도가 심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동맥경화로 인해서 혈관 그 내경이 좁아지는 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환이 당연히 더 쉽게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여성들은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왜 그렇습니까? 여성 호르몬에 우리가 잘 알려진 게 에스트로겐이잖아요. 예. 에스트로겐 자체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관 세포의 기능을 좋게 만들어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총 콜레스테롤도 줄여주는 역할도 하고 또 콜레스테롤 중에도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우는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폐경이 지나가면은 여성 호르몬의 생산이 중단되니까 동맥경화가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 갑자기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폐경 이후에는 체중도 증가하고 혈압도 상승하기 쉽고 또 혈당도 오르니까 당뇨병이 생기는 등 이렇게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질환이 갑작스럽게 더 증가하니까 여성의 경우는 어느 나이대를 딱 지나갔을 때 갑자기 증가하는 이유가 남성에 비해서 에스트로겐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 호르몬의 에스트로겐이 콜레스테롤 수치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잘해오다가 폐경이 되면서 이 호르몬 분비가 줄게 되고 결국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그냥 나이가 증가하면 서서히 점차적으로 동맥경화증이 발생하지만 네. 여성은 50대 폐경 이후에 급속히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70대에 가서는 남녀 차이가 별로 없어지는데 결국 여성에서의 동맥경화증 발생은 또 늦지만 일단 발생하면 오히려 검사와 치료의 효과도 낮고 합병증 발생도 많아서 사망률이 오히려 남성에 비해서 더 높다고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여성은 갑자기 이런 상황들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좀 명심해야겠습니다. 예. 이제 폐경기를 지나서 점점 나이가 들고 노령기에 접어들게 되면 혈관 질환의 위험이 당연히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혈관도 같이 나이가 든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 자체에 노화에 의한 것도 우리가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위험 인자가 겹쳐지면 더 빨리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자, 혈관이 떨어지고 노화된다는 건 사실 이제 눈으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수님? 예. 그렇죠. 빼내서 볼 수도 없는 거고요. 예. 나타나는 여러 질환들 어떤 위험을 인식해야 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듯이 아니 살아있는 인체에서 뭐 혈관의 상태를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사실 뭐 탄력이 떨어졌는지 어쨌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미 탄력이 떨어지고 혈관이 상당 부분 거의 뭐 3분의 2에서 90%까지 좁아져야 그 다음에 증상을 확실하게 동반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질환이 나타난 후에야 그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우리가 생활 습관을 조정하고 여러 가지 위험 인자를 미리 피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예. 최근에 와서는 직접적으로 모든 혈관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의 초음파로서 이 동맥경화 정도를 보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예. 그것도 역시 상당히 진행된 다음이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이 검사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년으로 갈수록 특히 잘 살펴야 하는 부분이 이 동맥경화의 위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사실 우리 일상생활하면서 상당히 친숙한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지나가는 분 아무 분이나 붙들고 물어봐도 동맥경화란 말을 이제는 낯설어하지 않을 정도로 동맥경화는 관상동맥, 대동맥 같은 그런 혈관의 내벽이 좁아지는 증상을 얘기하고 있고요. 예. 그 원인으로는 노화도 있지만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흡연 등이 원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동맥경화는 고혈압, 심장병, 뇌혈관 질환의 30%에서는 전부 다 동반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 동맥경화가 생겼을 때 어느 한 곳 혈관에만 생기는 법은 없습니다. 결국 혈관이 있는 곳에는 모두 다 발생하기 때문에 한 곳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뇌혈관이 문제가 되니까 나는 심장혈관은 괜찮을 거야.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예. 모든 혈관에 문제가 돼서 결국 전신적인 질환이 되면서 나이가 들면서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어떤 면에서 보면 동맥경화증뿐 아니라 나이 자체가 주는 혈관 질환의 위험들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 왜 사람은 혈관과 함께 늙는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예. 결국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혈관의 주된 변화가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특히 내벽이 두꺼워집니다. 그러면서 탄력성이 저하돼서 빳빳해지면서 혈관 내피색토의 기능 이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왜 생기느냐가 상당 부분 노화에 더하기 고혈압과 그다음에 당뇨병 같은 게 더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예. 혈관이 붓고 좁아진다는 말도 있던데요.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혈관의 주로 내막 부분이 두꺼워지거든요. 예. 비후가 되면서 어허. 붓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표현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노화로 인해서 이 내벽에 만성 염증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노화의 가장 중요한 기전을 만성 염증 반응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소위 혈관 내벽 안쪽에 플라크가 형성되면서 내경, 그러니까 혈액이 통과하는 단면이 좁아지면서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혈액이 원활하게 통과가 되지 않으니까 허혈성 장애, 즉 피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나오는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일단 망가진 혈관은 회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악화된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단 망가진 게 원상회복이 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냥 두었을 때 악화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고요. 따라서 발생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고요. 일단 발병하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이상 악화되는 걸 어느 정도 막아서 진행을 억제시키는 것을 사실은 주요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예. 악화되는 걸 막아야 한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고요. 예. 네, 그러면 이제 혈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 나빠지지 않게 하려면 어떤 부분들을 잘 살펴야 할까요? 우선은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걸 우리가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예. 우리가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짐으로써 막을 수 있는 거 말씀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들이 일정합니다. 이 생활 습관권으로 말씀드릴 때 첫 번째는 뭡니까? 제대로 먹어야 된다. 네. 바른 식습관입니다. 따라서 바른 식습관 그러면은 물론 규칙적으로 먹는 거 중요한데 내용적으로 보면 정제된 걸 많이 먹는 거 피하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공식품을 피해서 트랜스 지방을 과하게 먹거나 첨가물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피해보자.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채소와 과일을 좀 충분히 드시라. 그리고 싱겁게 잡수는 게 좋겠다. 물을 충분히 마시자 하는 것이 특히나 이런 동맥경화와 혈관 건강에 관련된 바른 식습관의 중요한 점이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식습관에 이어서 그다음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뭡니까? 몸을 움직여야 된다. 운동. 적절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 역시 제가 공통적으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침들이 나와 있지만 그냥 쉽게 일주일에 150분은 중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시라. 그거는 뭐냐 하면은 150분을 5일로 나누면 하루에 결국 30분입니다. 예. 30분 정도는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이란 뜻은 운동을 하면서 땀이 약간 촉촉하게 나고 숨이 약간 가쁠 정도, 요 정도의 강도는 되는 운동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만큼의 운동은 꼭 더해 주시라.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주 2회 정도 근력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매일마다
체조나 스트레치 정도의 운동을 추가하시라 하는 게 운동하기에 중요한 점이 되겠고요. 예. 세 번째는 사실은 운동과 식습관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시라 하는 겁니다. 너무 말라서 영양실조가 돼도 안 되겠고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넘어가도 문제가 많다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금연입니다. 금연. 담배, 태시는 분은 끊으시고 예. 안 태시는 분은 태 생각도 하지 마시라 하는 예.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예전에는 제가 노상 절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술을 적당히 드시라. 근데 점점 웬만하면 금주하십시오를 제가 자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술을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드시는 분들이 암의 발병률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질환의 위험도는 분명히 다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절주 내지는 더 나아가서는 금주하시면 좋겠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안을 스스로 강구해서 업무량도 조절하면서 명상이라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스트레스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시라.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충분한 질 좋은 수면, 잠을 잘 주무셔야 된다. 예. 이렇게 7가지 정도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많은데요. 예, 건강에 혈관 건강뿐 아니고 다른 건강을 위해서 다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 혈관 건강을 위해서 그 보조제를 드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광고도 많이 나오고요. 네네. 은행이 좋다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약들도 많이 네.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은 어떨까요? 드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을까요? 저는 무턱대고 드시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사안들을 잘 지켜서 자신의 건강이 잘 유지된다면 사실은 기타 드실 게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은행잎이라든지 몇몇 가지 혈액순환에 도움되는 약들이 없지는 않지만 예. 내가 멀쩡한데 그거를 무조건 드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영양 보조제로서 항산화 효과가 있는 각종 영양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저는 무턱대고 드실 필요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질 좋은 식사와 앞서 말씀드린 7가지를 잘 지키시고 그걸로 건강을 유지하시면 기본적인 다른 영양제라든지 지금 말씀 주신 혈액순환 개선제를 반드시 드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혈관 건강에 더 신경 써야겠죠. 그렇죠. 환절기는 결국 일교차가 큰 시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일교차가 이렇게 흔하게 15도까지 차이 나진 않지만 아침 저녁으로 15도 정도 차이 나면 심근경색 같은 것도 그러니까요. 40%나 증가한답니다. 예. 결국은 기온차가 커지면 혈관 기능을 조절하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져버리니까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하고 혈압 차이도 커지고 심박수, 혈압이 상승하고 염증 반응도 올라가니까 결국 혈전증도 잘 생기고 심혈관 질환, 각종 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커지니까요. 요새 같은 때는 더더구나 평소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시면 제일 좋은 게 예방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환절기에는 옷을 적절하게 입으셔서 체온 관리를 잘하는 것, 그리고 갈아입을 옷을 잘 갖고 다니시는 것, 이런 것들이 주의해야 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혈관 건강에 대한 정보 들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의 백현욱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정태춘의 시인의 마을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